진짜 내가 뭘 본 거야? 방금 그게 대체 뭐야? 아니야. 명희야, 오해하지 마. 진영 씨가 그냥 누워 계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사모님. 환자분이신데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예민, 내란 떼서 살려내줬더니 그 대가가 이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네. 당신을 살린 게 내 죄였어.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명희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이었죠. 침실 옆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동철의 가쁜 숨소리를 확인한 뒤 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동철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동철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의사는 나이를 고려하면 이 정도도 양호한 편이라고 했지만 명희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죠. 부엌에서 동철의 아침 약을 챙기며 명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배 부분이 아직도 가끔 아팠지만 그보다는 밤잠을 설치며 쌓인 피로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희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요즘엔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명희야, 물 좀. 동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는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동철은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씩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여인 얼굴의 수염이 성성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동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주면서까지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자랑스러웠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아야죠. 명희는 동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크고 따뜻했던 그의 손이 이제는 마르고 차가웠지만 여전히 명희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희가 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영입니다. 오늘부터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진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인상의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믿음직한 분이 와주니 다행이었죠. 어서 오세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명희는 진영을 동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영은 동철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5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해왔다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까칠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해요. 동철이 농담조로 말하자 진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까칠한 어르신들 많이 봤거든요. 금방 친해질 거예요. 그날부터 명희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영이 동철을 돌봐주는 동안 명희는 잠깐이나마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예전 교사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었죠. 명희야, 정말 대단해. 자기 간을 떼어줬다니. 나라면 못했을 거야. 동료들은 명희의 희생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수술 받을 때는 무서웠지만 동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철과 진영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동철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명희는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픈 남편이 조금이라도 밝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죠. 어머, 사모님 오셨네요. 어르신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세요. 진영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동철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진영 씨 덕분인 것 같아요. 명희는 진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철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명희는 수술 자국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간 이식 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동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해온 부부였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명희는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영이 오는 평일에는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씩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일들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철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뎠습니다. 의사는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정상 범위라고 했지만 명희에게는 매일이 조바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모님, 장 보러 가시는 거죠? 천천히 다녀오세요. 어르신은 제가 잘 모실게요. 진영은 언제나 다정한 미소로 명희를 배웅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남편을 맡기는 것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진영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동철도 진영을 편안해했고 무엇보다 명희가 없는 동안에도 잘 지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며 명희는 동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골랐습니다. 죽이나 미음 위주의 식단이지만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희는 문득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죠. 집 앞에 도착하자 거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철과 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살며시 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도 참 재미있으시네요. 진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밝았습니다. 그리고 동철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명희는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정도 스쳤습니다. 자신과 있을 때는 좀처럼 웃지 않던 동철이 진영과는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진영이 명희를 발견하고 일어났습니다. 동철도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에 아직 웃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나요? 명희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진영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말주변이 좋긴 하죠. 명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요즘 동철이 자신에게는 좀처럼 그런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진영이 퇴근한 후 명희는 동철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철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다시 무료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진영 씨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셨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철은 채널을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했지.
어떤 옛날 이야기요? 공무원 시절 얘기, 그런 거. 동철의 답변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죠. 진영과 함께 있을 때의 밝은 모습과 자신과 있을 때의 무관심한 모습 사이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으니까요. 며칠 후 명희는 동네 병원에 가서 자신의 수술 후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 상태는 양호했지만 의사는 아직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철의 간병과 집안일, 그리고 자신의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희는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명희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을 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동철이 살아난다는 희망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묘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동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죠. 집에 도착하니 또다시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하고 즐거운 소리였습니다. 명희는 현관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영 씨는 정말 이해력이 빨라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어르신 말씀이 재미있으시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진영의 답변도 평소보다 한층 친밀했습니다. 명희는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두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서운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명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고 진영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네요.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다행히 괜찮다고 하네요. 동철 씨 상태는 어때요?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좋으세요. 식사도 잘하시고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진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명희가 돌아온 후로는 표정이 다시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낮에 들었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살아나서 다행이야.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명희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명희는 동철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철의 말투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졌고 명희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 왔어요. 이걸로 바꿔서 드세요. 명희가 새로 받은 약봉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동철은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했어 정도의 말은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반응도 없었습니다. 약 복용법도 좀 바뀌었거든요.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알았어. 나중에 진영 씨한테 물어볼게. 동철이 명희의 말을 자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진영에게 묻겠다는 말이 가슴에 묘하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챙겨드려야 하니까. 됐다고. 진영 씨가 더 전문적이야. 동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간을 받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던 남편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명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니까 예민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진영이 오는 시간이 되면 동철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표정하고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며 심지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명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진영이 들어서며 밝게 인사하면 동철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영 씨 기다렸어요. 오늘 좀 심심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명희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이 밝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었죠. 하지만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묘하게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희는 집안을 청소하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소파 틈새에 여성용 머리핀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영의 것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진영은 주로 동철의 방에서 일하는데 말이죠. 이상하네. 명희는 머리핀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진영이 와서 일하는 동안 명희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동철을 돌봤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진영 씨, 이거 혹시 당신 거예요? 명희가 머리핀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진영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어디서 떨어뜨렸나 했더니 고마워요, 사모님. 거실에 떨어져 있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아, 어르신이 거실에서 물리치료하실 때 도와드리다가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진영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명희는 여전히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리치료는 주로 침실에서 하는데 말이죠. 며칠 후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희가 빨래를 정리하다가 동철의 침실 근처에서 여성용 가디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분명 진영의 것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영 씨는 항상 유니폼을 입고 오는데 명희는 가디건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영은 늘 깔끔한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개인 옷가지가 왜 여기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갈아입을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보려다가 괜한 의심으로 보일까봐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동철의 차가운 태도, 진영과 있을 때만 보이는 밝은 모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진영의 물건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연결되는 듯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경, 명희는 급하게 약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동철의 혈압약이 떨어져서 서둘러 사러 가야 했습니다. 진영 씨, 잠깐 약국에 다녀올게요.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잘 모실게요. 진영은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보니 그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에 들러 처방전을 받아와야 했죠. 1시간 반 만에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도 조용하고 동철의 방에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영 씨? 명희는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잠들어 있나 싶어 조용히 동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명희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철과 진영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진영은 동철의 어깨에 기댄 채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고 동철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간을 내주면서까지 살린 남편이 그리고 믿고 맡겼던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명희는 뒷걸음질 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소리로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진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어르신이 잠깐 주무시고 계세요. 진영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도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철과 진영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모습, 진영이 동철의 어깨에 기대고 있던 모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죠.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단순히 치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어보려 했지만 진영의 흐트러진 머리와 붉어진 얼굴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명희는 간신히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1시간 늦은 7시에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이 몰라보게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동철의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동철의 방으로 들어가 여보 일어나세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동철은 눈을 뜨더니 명희를 보았는데 그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 많아라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인사도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동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벽시계를 보더니 진영 씨는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인 자신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기다린다는 말이었으니까요. 9시에 오실 거예요. 그 전에 약부터 드세요. 명희가 약과 물을 가져다 주자 동철은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명희는 그런 동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간을 받고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진영이 오자 동철의 표정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기다렸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명희가 거실로 진영을 불렀습니다. 진영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소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어제 제가 약국에서 돌아왔을 때 말이에요. 명희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자니 민망했고 돌려서 말하자니 확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제요?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진영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 방에서 두 분이 함께 계시던 것 같은데요. 아, 그거요? 어르신이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해서 잠깐 누워 계시라고 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진영의 설명은 일견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명희가 본 것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세가, 분위기가 분명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이 진영 씨 머리를? 명희가 말을 잇자 진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죠? 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명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해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동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걸어 나올 수 없을 텐데 오늘따라 걸음이 성큼성큼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해? 동철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제 제가 약국에서 돌아왔을 때 진영 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계시던 걸 봤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진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야? 오해하지 마. 동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조에는 사과나 해명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해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진영 씨가 당신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당신은 진영 씨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아픈 사람 위로해 주는 것도 안 돼? 동철의 대답은 명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로라니, 그것이 위로였다는 말입니까? 사모님, 정말 오해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잠깐 옆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진영이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손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진영 씨 머리핀이 거실에 떨어져 있었어요? 가디건은 또 왜 침실 근처에 있었고요? 명희가 그동안 쌓였던 의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진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동철이 손을 휘저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재간을 떼어드리면서까지 살려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명희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남편을 살렸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간 떼어줬다고 나한테 소유권이라도 있어?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았나? 동철의 말은 명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소유권이라니, 자신의 희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명희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든 당신이 간섭할 권리는 없어. 동철의 말에 명희는 더 이상 설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간을 받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진영이 퇴근한 후 명희는 혼자 앉아 과거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동철과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을 다니며 행복해하던 사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찢어나갔습니다. 찢어지는 사진 조각들처럼 자신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지새운 명희는 새벽에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서서히 머리를 들고 있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명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간을 떼어주면서까지 남편을 살렸는데 그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아침 8시 평소처럼 동철의 방으로 들어가 일어나세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눈을 뜨더니 명희를 쳐다봤는데 그 시선에는 여전히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진영 씨와 동철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내에게 안부 인사도 없이 요양보호사 이야기부터 하는 남편을 보며 명희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올 거예요. 그런데 여보,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뭔 이야기? 어제 일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동철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오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봤으면 어쩔 건데? 뭐 할 거야? 동철의 말투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마치 명희가 뭘 해봤자 소용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 순간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동철이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진영이 오자 동철은 또다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명희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진영 씨, 저 잠깐 외출할게요. 명희는 간단히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줌마가 이혼할 때 도움을 받았다고 했던 곳이었죠. 법무법인에 도착한 명희는 접수대에서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은 명희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부터 요양보호사 고용, 그리고 어제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참,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군요. 부인께서 간 이식까지 해주셨다고요? 50대 여성 변호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간 이식 관련 의료진단서, 수술 기록, 그리고 그동안 병원비를 지불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부인께서 부담하신 거군요. 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서 제가 다 댔습니다. 제 적금도 다 해지하고 친정 어머니께 돈도 빌렸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 쪽에서는 부인께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은 누구 명의인가요? 제 명의예요. 결혼 전에 제가 교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거든요.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서. 그럼 더욱 유리하시네요.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간 이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도 부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명희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작정 당하고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증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말입니다. 어떤 자료요? 사진이나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지금까지 부인께서 보신 것만으로는 정황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봅니다. 이제는 좀 더 영리하게 행동해야 했죠.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철과 진영이 무언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영 씨는 정말 이해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어르신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내분이 좀 예민하신 것 같던데. 맞아요. 요즘 더 심해졌어요. 질투가 심하고 의심도 많고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명희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질투가 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을 받고도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다녀왔습니다. 명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뚝 끊어졌고 진영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제 수술 부위 검진 때문에. 명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영은 그러셨군요. 이상 없으시죠? 라고 물었고 명희는 네, 다행히 괜찮다고 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영이 퇴근한 후 명희는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에서 나가세요. 동철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철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되잖아. 왜 내가 나가야 해? 이 집이 제 명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병원비도 제가 다 댔고요. 그래. 그럼 내가 받은 간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가져갈 거야? 동철의 말은 악독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간 준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배신을 참을 수는 없어요. 배신? 뭔 배신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영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동철은 한동안 명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는 안 나가겠어. 이 집이 내 명이라고? 그럼 뭐, 나는 무일푼으로 나가라는 거야? 내 병원비 됐다고 해서 나한테 명령할 권리가 있어? 여보, 아니야.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진영 씨도 계속 올 거고. 내가 싫으면 내가 나가면 돼. 동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죠. 그날 밤 명희는 변호사가 준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철이 이렇게 나온다면 더 이상 선량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명희는 동철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오늘은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명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해제 번호는 동철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문자 메시지 목록을 보니 진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련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연인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명희는 몇 개의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어두운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습니다. 실제로 오늘부터는 전쟁이었으니까요. 동철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보다도 못한 배신자였죠. 오전 9시 정각, 진영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사모님이라고 인사했지만 명희는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진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진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죠. 명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진영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그것은 진영의 과거 근무지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명희가 어제 오후 내내 발품을 팔아 수집한 정보들이었죠. 사모님, 이건 이화 요양원에서 일하실 때 환자 가족과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든든 요양센터에서는 환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받으셨고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진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정말 흥미롭더군요. 명희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진영이 이전 근무지에서 몰래 환자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환자 가족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때는 정말 사정이 있어서 도둑질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명희의 반문에 진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동철은 평소처럼 진영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진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것 좀 보세요. 명희가 동철에게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동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가더니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동철이 진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될 거라는 점이죠. 명희의 말에 진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요? 어떤 일 말씀이시죠? 명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진영은 이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숨기려고 해도 늦어요.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했거든요. 명희가 또 다른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동철과 진영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동철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명희가 이미 모든 것을 복사해둔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죠. 명희는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모든 준비도 끝났어요. 이 집은 제 명의고 그동안 병원비도 제가 모두 댔죠. 재산 분할에서도 위자료 청구에서도 제가 유리할 거예요. 동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명희야, 잠깐만. 이건 좀 성급한 것 같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요?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나가기 싫다고 진영 씨도 계속 오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은 뒤늦게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 진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한 건 무시하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고생이요? 어떤 고생을 하셨는데요? 명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르신을 정성껏 돌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진영의 어조가 점점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요? 사모님이 평소에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봤거든요. 간병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약도 대충 챙겨주시고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시면서 뭐라고요?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영을 쳐다봤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증언하면 사모님이 환자 방치 혐의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로금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영의 말에 명희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둑이 몽둥이 든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위로금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명희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진영이 명희가 외출한 사이에 동철과 침대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전 명희가 급하게 외출했다가 깜빡하고 둔 것처럼 위장해서 설치한 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이것도 위로금 받을 만한 근거가 될까요? 진영과 동철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습니다. 특히 진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요양보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환자 가족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사모님, 제발. 진영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명희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재간을 떼어주면서까지 살린 남편을 유혹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네요. 동철이 무릎을 꿇으며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진영 씨와는 정말 끝낼게. 기회요? 명희가 동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 줬을 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짐승이었네요. 그 말에 동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진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까지만 이 집에 있으세요. 내일부터는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위로금은 법정에서 받으시길 바라요. 진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동철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명희를 올려다봤지만 명희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짐 정리하세요. 일주일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명희는 차분하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명희는 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마치 베테랑 변호사 같았습니다. 오늘이 이혼 조정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동철은 온갖 방법으로 명희를 설득하려 했지만 명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동철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욱 야위어진 얼굴의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진영은 이미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동철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피고인 김동철 씨,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동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영상 자료, 그리고 진영의 과거 전력까지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 정명희 씨께서 제출하신 간
이식 관련 의료 기록과 병원비, 지불 내역서를 보면 총 8천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원고께서 부담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명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평생 적금과 친정 어머니께 빌린 돈, 그리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거지인 아파트도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과의 결혼 전에 원고께서 단독으로 구입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맞습니다. 명의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전 2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동철은 신입 공무원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피고인 김동철 씨,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사실 이의를 제기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의였고 자신은 지난 40년 동안 명의에게 기댄 채 살아온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동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일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관련해서는 원고에 간 이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은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명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귀속말로 잘 됐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김동철 씨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동철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기증하여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배신한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철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명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철이 뒤따라 나와 명의를 불렀습니다. 명의야, 잠깐만. 명의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동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그만하세요. 명의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진영 씨한테 도움이라도 요청해 보세요. 명의의 말에 동철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영이는 연락도 안 받아. 아예 사라져버렸어. 그렇게 될 줄 몰랐나요? 처음부터 당신의 재산을 노렸던 거잖아요. 이제 얻을 게 없으니까 떠난 거죠. 명의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진영은 요양보호사 자격 박탈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동철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사까지 해버려서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의야, 제발. 나는 정말 내가 없으면. 저는 당신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증명했잖아요. 명의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동철에게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생활비로 100만 원 넣어뒀어요. 그걸로 당분간 지내시고 일자리라도 구하세요.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는 마치 거지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니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희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명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동철이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명희야, 나는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내가 간을 줘서 살아난 거 평생 잊지 않을게. 명희는 동철의 손을 뿌리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짐승이었군요. 그 말과 함께 명희는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택시 뒷유리로 보이는 동철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혼자 법원 앞에 서서 봉투를 든 채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63세의 나이가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동철의 번호를 차단하고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하루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이혼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 후, 명희는 부산 근처 작은 해안 마을에 있는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소박한 카페였습니다. 바로 명희가 새로 시작할 터전이었죠.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명희가 직접 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만의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흰색과 베이지 톤의 깔끔한 가구들, 곳곳에 놓인 화분들, 그리고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푸른 바다. 모든 것이 명희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공간이네. 명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우고 간단한 디저트도 직접 만들어 팔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전 10시 카페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서울 사람이라며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명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라떼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명희는 능숙하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에 퍼지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카페에 낯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명희가 커피를 만들어 가져다 주자 그는 정중하게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바다가 참 좋네요. 그가 명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저도 이 바다를 보려고 여기 왔어요.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명희의 답변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공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퇴직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상준이었고
부산에서 50년 넘게 살다가 최근에 이 마을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상주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사장님도 새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용기가 나네요. 제가요? 저야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상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명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선택을 누군가가 칭찬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준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카페에 들렀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명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마을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점차 서로의 과거나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준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카페에는 다른 손님이 없어서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바닷가 산책이라도 할까요? 상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명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준은 명희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고 명희도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 이 순간을 함께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명희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전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명희의 말에 상준은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수평선으로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상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명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상준과 명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상준은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명희는 상준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난 후 상준이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카페를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도 상준 씨를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상준의 질문에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이제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날 밤 명희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만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동철과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자신이 뇌중간 때문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나만 아끼기로 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만 했지만 이제는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진짜 인생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명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는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명희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